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한 아버지의 감동적인 인생 이야기를 함께 들어보려 합니다. 결혼의 아픔과 상처를 지나 새로운 가족과의 따뜻한 재탄생까지. 완벽하지는 않지만 진심이 담긴 이 이야기를 함께 시작해볼까요? 안녕하세요. 저는 화곡동에 살고 있는 40대 남성 김민수입니다. 사실 이 채널은 저희 어머니 박영자님을 통해 알게 되었는데 제게 생긴 충격적인 일을 적어보면 어떠냐는 제안에 이렇게 처음으로 인사드리게 되었습니다. 솔직히 글재주가 없어서 막막해 며칠이나 썼다 지웠다 하며 작성한 글이니 부디 너그러운 마음으로 들어주시면 좋겠습니다. 저는 30대 초반에 결혼을 했어요. 그리고 결혼 1년 만에 예쁜 딸 김지민을 둔 아빠가 되었죠. 솔직히 그때 당시에는 부모가 된다는 것에 대한 생각 자체를 한 적이 없어서 이 아이에게 큰 관심을 주지 않았습니다. 무엇보다 일 때문에 바쁘기도 했고요. 원래는 평범한 회사원이었지만 결혼 후에 사업으로 방향을 틀면서 두 가지 일을 동시에 했기에 잠을 잘 시간조차 모자랐기 때문입니다. 그래도 가정에 소홀했던 건 아니었습니다. 아내 이서연을 위해서는 모든 걸 해주려고 했고 산후우울증 때문에 힘들어하는 아내를 위해 여행도 자주 보내줬죠. 아이는 저희 어머니와 제가 돌아가면서 돌봤고 집안일도 대부분 제 손으로 했습니다. 많이 힘들고 때로는 결혼에 대한 회의감이 들곤 했지만 그래도 부족한 시간을 쪼개어가며 아이와 있는 시간을 늘리자 애착이라는 게 천천히 생기기 시작했어요. 풍덩 빠지는 게 아니라 서서히 물든 것처럼 말이죠. 그리고 제가 회사를 그만두고 본격적으로 사업을 시작하면서 여유가 생겼고 그때 둘째 계획을 했습니다. 물론 하나보다는 둘이 좋다는 아내의 고집도 있었으며 제가 충분히 감당할 여력이 된다는 생각에 저희 둘째 아들 김준호를 낳았죠. 딸 하나, 아들 하나. 저희 부부는 누가 보더라도 행복해 보이는 이상적인 가족 구성을 갖췄습니다. 첫째는 서연이 너를 꼭 닮았구나. 아주 예쁜 부분만 쏙쏙 닮았네. 눈은 엄마랑 판박이고 호랑이 같아. 그리고 팔다리 긴 건 널 닮았고. 그러게, 진짜 신기해. 눈만 아니면 나랑 너무 닮아서 놀랄 정도야. 이제 너 자식 가져보니까 어때? 내 마음이 조금은 이해가 되니? 무섭네. 엄마가 나 어릴 때 그랬잖아. 너 닮은 자식 한번 나와 봐라 하고. 그래, 다른 건 몰라도 딱 너만큼만 속 썩여야 할 텐데. 엄마, 그거 저주야. 그리고 얘는 딸이라고. 그럼 우리 손자가 딱 그렇게 해주면 좋겠네? 근데 둘째는 누굴 닮은 건지 모르겠다. 이국적으로 생기기도 했고 그 안 사람 말로는 자기네 할아버지랑 닮았다고 하더라고. 하긴 뭐 피는 건너뛰기도 하지. 참 신기하단 말이야. 어쨌든 둘 다 너무 예뻐서 저는 어머니께 진심으로 감사를 표했습니다. 쉬는 사람이 돕는 거지. 그나저나 서연이는 어디 여행 갔다고? 그 답답하다고 해서. 일 그만두고 아이 낳고 살면 그렇잖아. 아, 말지. 서연이한테 잘해라. 요즘 세상에 아이 둘 낳아주는 여자 얼마 없다. 나도 너희 낳고 키울 때 이 정도만 도와줬어도 애들 10명은 더 낳았을 거야. 남자가 하는 만큼 여자도 잘한다는 소리지. 그렇지. 근데 요즘 세상에 엄마처럼 열린 시어머니도 없을 거야. 시집살이도 없고 며느리 마음 이해해주는 사람이 어디 있어. 아마 요즘 다 그래. 내 주변 친구들은 그걸 며느리 살이라고 하더라. 예전처럼 구박하고 그러면 자기 애들한테 다 피해가는 걸 아니까 내 자식이다 생각하고 그러는 거지. 우리 엄마 진짜 최고네. 엄마도 유럽 여행 보내줄까? 됐다. 다리만 아프고 난 음식도 안 맞아서 2번은 못하겠더라. 그럼 용돈 올려드릴게요. 팍팍. 우리 아들 최고네. 최고야.
완벽하다. 저는 우리 가족을 그렇게 표현하곤 했습니다. 저희 어머니는 늘 저희 부부를 배려해 주셨고, 아내는 아내 나름대로 아이들을 키우는데 최선을 다했고, 저는 안정적으로 꽤 큰 돈을 벌어와 생활에는 여유가 있었죠. 헌데 시간이 흘러서 아내가 약간 이상해지기 시작했습니다. 겨우 1살 차이가 나는 딸과 아들을 차별하기 시작했다는 거였어요. 물론 이게 차별인지 확실하진 않지만 제가 느끼기에는 그랬습니다. 이를테면 아이들이 식사할 때 골고루 먹으라고 일부러 작은 식판 위에 담아주는데 거기에 들어가는 맛있는 반찬을 늘 준호가 2배는 많았죠. 그게 뻔히 눈에 보이니 지민이 울었고 저는 그냥 공평하게 담아주라고 몇 번이나 이야기를 하곤 했습니다. 하지만 아내는 아들과 딸은 엄연히 다르며 딸이 욕심을 부리는 것뿐이라는 식으로 말했죠. 그리고는 자식들 교육에 2사람이 말하기 시작하면 답이 없다고 그냥 내버려 두라고 하더군요. 당연히 일리가 있는 말이라 지켜보기만 했는데 점점 심해져서 급기야 어느 순간에는 딸에게는 과일이나 요거트를 주지 않기도 했고 옷을 사더라도 준호 옷만 사는 경우까지 있었죠. 여보, 이건 좀 아니지 않? 왜 준호 옷만 사는 거야? 1년이잖아, 1년. 둘은 1년이나 차이 나고 앞서서 지민이는 그 1년 동안 모든 혜택 다 받았어. 준호는 지민이가 쓰던 육아용품들을 그대로 물려받았고 그러니까 공평해야지. 그때는 아기였고 지금은 애들도 다 알아. 말로 조목조목 따지진 못하지만 어떤 게 크고 어떤 게 좋은지 구분할 수 있다고. 그런데 이렇게 대놓고 준호만 편히 하려고 하는 건 아니지. 우리 지민이가 그걸 보면서 어떻게 생각하겠어? 뭐, 생각해? 그냥 공평한 게 뭔지 배우겠지. 애초에 어릴 때 자기 물건을 물려받았다는 걸 이해도 못하는데 무슨 공평함을 배워. 애들이 모를 때 물건 좀 물려받아 쓴 건데 다른 집도 다 그래. 어떻게 그걸로 1년을 편애하겠다는 말을 하는 거야. 그럼 준호는 그대로 내버려. 더 얘가 억울해하는 건 신경도 안 써. 뭐, 당신이야말로 지민이랑 준호 편애하는 거 아니야. 닮았다 안 닮았다 이런 말 하는 거 보면서 전부터 나도 그렇게 느꼈어. 우리 준호랑 당신이 안 닮았다고 편애하는 건 당신 아니야. 그때 저는 크게 반박하지 못했습니다. 편애라고 생각하지 않았어요. 둘 다 너무 예쁘기만 했고 아들은 아들대로 딸은 딸대로 많은 시간을 할애해서 추억을 쌓고 있었으니까요. 하지만 확실히 1년의 시간을 더 오래 보낸 지민이에게 마음이 가는 건 사실이었어요. 무엇보다 아내가 준호를 감싸고 돌기 시작하면서 제가 더 신경을 많이 쓴 것도 맞죠. 그래도 저는 그런 마음이 들 때마다 준호에게도 그만큼의 신경을 더 썼습니다. 그랬기 때문에 아내와는 자주 아이들 문제로 언성이 높아지곤 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1년의 보상을 모두 주겠다는 아내와 그건 너무하다는 저와의 간격은 좁혀지지 않았습니다. 급기야는 준호만 데리고 여행을 가겠다고 하기도 했죠. 아니, 그게 지금 말이라고 하는 거야. 뭐 어때서? 그리고 내가 애 둘을 데리고 어떻게 여행을 가? 그럼 나 휴가 낼 테니까 같이 가면 되잖아. 난 지금이 좋다고. 축제 기간이니까. 그리고 지민이는 이미 다녀왔잖아. 그때는 준호가 너무 어려서 못 간 거고. 아, 이건 의미가 다르지. 아무리 어려도 다 알아. 내가 전에도 말했지. 애들 교육은 내가 알아서 한다고. 그럼 당신이 지민이 데려가. 그럼 공평한 거 아니야. 이게 독박육아 뭐지? 뭐야, 독박육아. 나처럼 집안일 많이 돕고 퇴근하면 애들 씻기는 사람한테 독박육아라고 했어. 놀러 가는데 애들 둘 케어하라는 게 독박이지. 그럼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된다는 건데 이미 많이 다녀온 지민이보단 준호를 데려가는 게 맞지? 아니야, 여보. 난 모르겠고 앞으로 그렇게 할 거야.
그럼 당신이 지민이 데리고 휴가 받든가 해서 데려가면 되잖아. 왜 나한테 차별한다고 난리야. 그러던 어느 날, 저는 회사에서 회의 중에 병원으로 달려가게 됐죠. 병원에서 준호가 다쳐서 실려왔다는 연락이 왔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날도 준호와 여행을 가겠다고 나선 날이었기에 두려움은 배가 되어 저는 정신없이 병원으로 향했죠. 심지어 서연이는 연락을 받지 않았기에 둘에게 사고가 났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눈물까지 났습니다. 그런데 그곳에 서연이가 저보다 먼저 와 있었죠. 저는 가장 먼저 서연이의 상태를 살폈는데 외상은 전혀 없어 보였습니다. 어디야? 우리 애는? 당신이 어떻게 알고 왔어? 왜 나한테 연락을 안 했어? 사고 난 거 알았어. 그게 아니야. 겨우 5살인 애가 무슨 사고가 났다는 거야. 아니, 내 친구가 잠깐 맡아준다고 했는데. 근데 어떻게 연락이 된 거냐고. 지금 그게 문제야. 아니, 그냥 별거 아니니까. 이마가 살짝 찢어졌고 몸에 열이 좀 있어서 병원에 하루만 입원하면 되는 수준인데 전화는 왜 안 받아? 애가 병원에 왔는데 정신없어서 그랬어. 다 그런 거 아니야. 근데 여기를 어떻게 왔냐고. 내가 연락을 따로 해달라고 한 것도 아닌데? 잘은 모르지만 애들 목걸이에 내 번호가 적혀 있어서 그런 것 같아. 비상 연락망. 그랬구나. 어쨌든 당신은 들어가 봐. 이래야지. 애는 괜찮으니까 얼굴이라도 봐야겠어. 어디야? 아니, 진짜 괜찮다니까. 일단 집에 가자. 집에 가서 애들 병원 두고 가긴 어딜 간다는 말이야. 당신 정신 나갔어. 아니, 난 여기 있을 테니까 일단 회사 일부터 봐. 회사에 그냥 두고 온 거 아니야. 대표가 그렇게 하면 회사가 잘 돌아가겠냐고. 그니까 일단은 가서 일부터 처리하고 와. 그때 전 처음으로 서연이가 이상하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다른 때 같았으면 작은 상처에도 제가 옆에 없어서 이랬느니 뭐 외면하는 걸 보니 차별이라는 말을 할 사람이었기에 더욱 그랬죠. 마치 제가 병원에 있으면 안 될 사람처럼 등까지 떠밀기에 저는 오기로 버텼네요. 그리고 전 그 병원에서 또 다른 사람을 만나게 됐습니다. 서연이의 친구라고 말하는 낯선 남자였죠. 불량스러운 눈빛과 술 냄새, 담배 냄새가 났었는데 서연이보다 적어도 10살은 어려 보이는 남자였습니다. 부스스한 머리와 누더기 같은 옷은 일부러 그런 스타일을 입은 것처럼 보였고 마치 예술을 하는 것 같은 인상을 받았죠. 하지만 말은 더없이 매너가 있었습니다. 제가 아이를 보겠다고 고집을 피웠는데 일이 이렇게 됐네요. 죄송합니다. 아니요. 근데 어쩌다가 사고가 난 건지. 그냥 놀다가 혼자서 넘어졌어요. 어디서요? 뭐 때문이죠? 애들이 원래 놀면서 다치고 뭐 그렇게 크는 거죠. 제 잘못이니 노여움 푸세요. 앞으로 이런 일 없게 하겠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 눈빛, 서연이와 주고받는 시선, 모든 게 껄끄러운 기분이 들었죠. 여자에게 촉이 있다면 남자는 냄새를 맡거든요. 친절하고 매너는 있었지만 보통의 친구처럼 보이진 않았죠. 그렇게 제 의심은 시작됐지만 확신을 준 건 준호의 혈액형이었습니다. 노형. 서연이와 저 사이에는 절대로 나올 수 없는 혈액형이었죠. 이에 제 의심은 증폭이 됐고 저는 서연이에게 유전자 검사를 하자고 말을 꺼냈습니다. 당연히 서연이는 엄청나게 화를 냈고요. 날 못 믿는 거야. 예전이야 혈액형으로 친자 의심했지만 지금 시대가 어느 때야. 부모 혈액형이랑 자녀랑 다른 경우도 있어. 극소수인 경우지. 그리고 희귀 혈액형이야. 우리나라에서만 그렇지. 외국은 아니거든. 좋아. 그럼 당신 말처럼 시대가 바뀌었어.
그러니까 혈액형 하나로 당신을 의심한다는 게 아니잖아. 찜찜한 부분을 치우고 가자는 말로 안 들려. 내가 당신한테 소리를 질렀어. 아니면 의심부터 했어. 그냥 유전자 검사 한 번이면 끝날 문제야. 그게 싫다고. 그게 나는 의심하는 거잖아. 우리 준호를 의심하는 거고. 지민이랑 준호 둘 다 할 거야. 내가 의심했으면 몰래 검사를 했겠지. 당신 미쳤어. 진짜 이럴 거야. 날 못 믿는데 결혼은 왜 했어? 매번 이런 식이지. 난 솔직히 당신이 왜 화를 내는지 이해를 못하겠어. 기분을 상하겠지만 그럼 이대로 검사도 안 하고 넘어가자는 거야. 당신이 당당하면 화를 낼 이유가 없잖아. 만약에 내가 오해한 거면 내가 당신이 해달라는 거 다 할게. 죽으라면 죽는 신용도 할 수 있어. 싫어. 난 분명 싫다고 했어. 만약 하면 나랑 이혼할 각오하고 해야 할 거야. 하지만 제가 그런 서연이의 모습 때문에 더 강하게 밀어붙였고 결국 우리 가족은 모두 유전자 검사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로 준호가 저와 생물학적 관계가 없다는 걸 알게 됐죠. 서연이는 그 결과를 믿지 못하겠다고 했고 저는 고민 끝에 다른 기관까지 맡겼지만 결과는 같았네요. 그러자 서연이는 진실을 털어놨습니다. 병원에서 봤던 그 남자의 아이가 맞았고 그와는 결혼 전에 5년을 넘게 사귀었던 남자친구였다는 것도요. 여보, 그냥 넘어가죠. 그냥 실수해서. 실수. 누구나 그렇잖아. 결혼하고 나면 헤어진 사람은 어떻게 살고 있는지 궁금해지는 거 알잖아. 이해하잖아. 드디어 내가 미쳤구나. 너 유부녀야. 그런데 이해. 내가 그렇게 해도 넌 이해. 그래. 나도 미쳤어. 하지만 나 당신이랑 결혼한 거 후회 안 해. 그 사람은 애초에 결혼할 사람이라고 생각하지도 않았고. 그냥 잠깐의 실수.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야. 왜? 뭐? 능력 없었어. 솔직히 그것도 그렇지만 애초에 결혼할 생각이 없는 사람이야. 음악인지 뭔지 한다면서 평생을 그렇게 살았던 사람이라고. 제발 이번 한 번만 넘어가 주라. 응. 이게 넘길 일이라고 생각해. 그간에 정이 있고 그리고 지민이는 우리 딸이잖아. 난 정당한 엄마고 내 핏줄이야. 진짜 구제불능이구나. 당신이 나중에 바람피면 나도 한 번은 용서할게. 그럼 공평하잖아. 그놈의 공평. 당신은 바람도 공평하게 펴? 여보, 이성적으로 판단해. 고작 이런 일로 이혼이라니. 지민이한테 상처가 될 건 생각 안 해. 우리 이제 어린애 아니고 부모야? 부모. 그러면 자식이 우선이 돼야지? 모르겠다. 나 진짜로 다신 그러진 않을 거야. 그 이후로도 어쩔 수 없이 몇 번 아이 보여준 거였어. 이제 만날 이유도 생각도 없다고. 제발 내가 이렇게 빌게. 우리 지민이를 봐서라도. 응. 솔직히 저는 제 일이 바빴고 그나마 있는 시간도 서연이에게 편의를 주려고 했기에 서연이를 외롭게 만든 게 저희 탓도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서연이를 용서할 생각도 있었죠. 하지만 그런 일이 있고도 여전히 지민이에 대한 애정이 없는 서연이와 이혼을 결정했죠. 서연이는 제 이혼 결정의 원인을 그깟 반찬이라고 말하며 이를 갈았지만 먹는 걸로 차별하는 게 가장 나쁘다고 저는 생각했습니다. 그렇게 저는 어린 지민이를 키우면서 혼자 살기 시작했고요. 혼자 아이를 키우는 일은 엄청나게 힘들고 고될 것이라고 예상했던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의외로 서연이가 있을 때보다 훨씬 수월했어요. 청소는 전문업체에 의뢰를 맡겨서 일주일에 한 번씩 깨끗하게 정리해줬고 지민이는 유치원에 다니며 태권도 학원까지 보내니 시간도 정확히 맞았죠.
어머니는 가까운 곳으로 이사를 오셔서 시간이 날 때마다 반찬을 만들어 주셨고 지민이와 함께 있어 주셨습니다. 그렇게 하니 오히려 서연이가 지민이를 케어할 때보다 돈이 절약되더군요. 그간 서연이가 쓰는 돈은 여행을 가지 않는다는 평균으로 잡아서 한 달에 300만 원 이상이었는데 사람을 고용했으니 그 절반 정도면 끝이었습니다. 어머니는 이전부터 용돈을 충분히 드렸으니 별반 차이가 없었고요. 그래서인지 서연이의 빈자리를 크게 느끼진 못했습니다. 하지만 딱 1년 정도가 지났을 때부터 서연이로부터 끈질기게 연락이 왔어요. 우리 다시 잘해보면 안 될까? 응. 내 빈자리는 충분히 느꼈을 거 아니야. 왜? 돈이 궁해. 빈자리는 전혀 모르겠지만 자꾸 연락하는 건 좀 아닌 것 같아. 여보, 나 진짜 반성 많이 했어. 그 남자랑 결혼해서 사는 거 아니었어. 나도 소식 듣고는 있어. 그럼 알 거 아니야. 그 인간이 얼마나 쓸모없는지. 생활비 한 푼도 안 주고 내가 돈을 벌어야 할 정도로 형편이 안 좋았어. 그런데 매번 밖으로 나돌기만 하고. 무엇보다 내 지민이도 보고 싶어. 자식이 엄마 그늘 아래서 자라는 게 맞잖아. 근데 내가 봐서는 돈이 더 급할 것 같은데. 내가 도울까? 아니면 지민이랑 천천히 친해지는 게 좋을 것 같아. 일단은 내가 당장 급하게 돈이 필요하긴 해. 앞으로 연락하지 마. 마지막 경고야. 지금 나 가지고 놀았어. 진짜 나한테 이럴 거야. 내가 당신 가만둘 것 같아. 용서 안 해. 멀리 떨어져 있으니 서연이의 본성이 보였습니다. 정말로 지민이를 보고 싶은 건지 몇 번이나 떠봤지만 결국은 돈이었거든요. 그런 엄마의 그늘이 필요하다면 저는 그런 그늘 다 치워버리고 힘들어도 지민이를 햇빛 아래서 강하게 키울 마음을 먹었죠. 그런데 또 어떤 부분은 쉽지 않긴 했어요. 집이나 지민이야 뭐 도움받아서 어느 정도 잘 유지하고 있었지만 저 스스로를 챙길 줄은 몰랐으니까요. 일이 바쁘면 식사를 거르거나 잠을 줄이다 보니 몸 상태도 안 좋았고 컨디션이 최악인 날이 많았죠. 그러던 어느 날 사무실에 새로 들어온 여직원 최수진이 저를 찾아와서 말하더군요. 제가 편집증이 있어서요. 그러니까요. 대표님 겉옷 주시면 안 될까요? 단추요. 그냥 맡기면 된다고 하려고 했는데 손에 들고 온 반짓골이며 빨갛게 달아오른 얼굴의 직원을 보니 그냥 그 자리에서 벗어서 줬습니다. 그 편이 서로가 덜 민망할 것 같았거든요. 그 이후로 조금씩 가까워졌고 몇 번 사적인 대화를 하게 되면서 좋은 사람이라는 걸 느꼈습니다. 그렇게 만남이 시작됐고 수진이는 저를 알뜰하게 챙기더군요. 도시락이며 영양제, 그리고 마시는 물 하나까지도 신경을 써주는 수진이가 너무 좋아졌습니다. 특히나 제가 결혼을 하자는 말을 꺼냈을 때 수진이가 제게 한 말이 아직도 기억에 남아요. 저도 이제 40이 가까운 나이라서 아이를 못 가질 거라고 생각했거든요. 근데 대표님이랑 결혼하면 제가 아이가 생기는 거잖아요. 그래서 너무 기뻐요. 고마워요. 정말 고마워요. 그렇게 말해주니까 정말로 눈물도 조금 났습니다. 주책이었지만 수진이라면 우리 지민이도 잘 돌봐줄 거라고 생각했어요. 무엇보다 서연이와는 전혀 다른 정반대의 사람이었기에 더 끌리기도 했죠. 실제로 결혼한 이후 수진이는 연애를 할 때보다 더 저희에게 잘했습니다. 더군다나 지민이를 깨지기 쉬운 유리처럼 소중하게 다뤘고요. 결혼 후 당연히 그만둘 줄 알았던 회사도 다니면서 집안일까지 완벽하게 하는 걸 보고 정말 대단한 사람이라고 생각했죠. 이건 아빠 거, 그리고 이건 우리 공주님. 우와, 새엄마가 나한테 5배는 줬어. 저는 장난식으로 투덜거렸습니다. 왜 아빠는 공주님보다 10배는 큰데 이것만 줘요. 그야 우리 공주님은 한참 잘할 거고
아빠는 이제 다 자랐으니까요. 지민이도 웃었고 저도 웃었습니다. 어머니 역시도 수진이를 굉장히 좋아했어요. 음식 솜씨며 살림 솜씨를 칭찬할 때면 엄지는 늘 하늘 위만 가리키고 있었죠. 그런데 문제는 수진이의 씀씀이도 꽤 크다는 거였습니다. 분명 누가 봐도 알뜰하게 살림하고 있는데 생활비 지출은 이전과 비슷한 수준이었거든요. 그냥 넘길까 하다가 서연이가 떠올랐고 이번엔 그냥 넘어가는 건 하지 않기로 다짐했습니다. 저는 조심스럽게 이야기를 했고 수진이는 진실을 털어놓더군요. 사실 내가 빚이 있어요. 아빠가 보증을 잘못 써서 집이 넘어가게 될 뻔했거든요. 그걸 제가 맡고 있었는데 월급으로는 어려워서 조금씩 손을 댔는데 왜 말을 안 했어요? 수진이는 대답 대신 고개만 숙였습니다. 솔직히 말하면 그때 수진이에게 많이 실망했어요. 이유가 어찌됐든 결국 제게 거짓말을 한 거였으니까요. 그래도 한편으로는 그런 수진이가 안타까웠습니다. 휴지 하나, 취약 하나도 알뜰하게 쓰면서 그걸 아낀 돈으로 빚을 갚고 있었구나 하는 생각이 드니 차마 그냥 넘길 수가 없었죠. 그래서 제가 대신 빚을 갚았습니다. 여보, 왜 말도 하지 않았어요? 이런 큰 돈을 어떻게 크냐? 그냥이 아니라 우린 부부잖아요. 그리고 개인적인 생각인데 돈이 모여야 일을 할 맛이 나는데 번 돈을 다 빚만 갚으면 사람이 얼마나 힘들까 생각해봤죠. 그러니 이제 차곡차곡 모으기만 해요. 수진이는 그날 펑펑 울었어요. 제게 미안하다. 잘못했다면서 우는 걸 보니까 마음이 아팠지만 그전까지 쌓여있던 서운함도 완전히 사라졌습니다. 그런데 그 일이 있고 며칠 후부터 수진이가 갑자기 변하기 시작하더군요. 밖으로 나가는 일도 많아지고 새벽에 늦게 들어오기도 했습니다. 수진이의 말로는 친정에 무슨 일이 있다고 하는데 걱정할 일이 아니라고 하고 자꾸만 대화 주제를 피하고는 했죠. 저는 지민이에게 슬쩍 물어봤습니다. 물론 7살 아이가 뭘 알겠냐마는 저보다는 더 오랜 시간 수진이와 함께 있으니 그냥 물어본 거죠. 새엄마 지민이는 눈을 굴리며 뭔가 생각하는 얼굴로 한참을 뜸을 들이더니 제게 이어 말했습니다. 새엄마는 나쁜 사람이야. 뭐? 새엄마, 나 미워하고 싫어하고. 그리고 뭐라고 했더라? 계모라고 했어. 아빠, 새엄마를 믿지 말래. 나쁜 사람. 그 말에 저는 심장이 바닥으로 추락하는 기분을 느꼈어요. 머리는 어지럽고 손발은 떨렸으며 정리되지 않은 머릿속은 학대와 방치라는 뉴스 속 무서운 단어들만 떠돌아다니고 있었죠. 하룻밤을 꼬박 고민하다가 결국 저는 심부름센터에 수진이의 뒷조사를 부탁했습니다. 동네에 꽤 오래전부터 있던 고지였는데 최근 탐정사무소라는 명칭으로 바뀐 고지였죠. 내부는 평범한 사무실이었고 상상처럼 무서운 곳은 아니었습니다. 20살 초반으로 보이는 어린 남자들이 3명 정도 있었고 저와 비슷한 나이로 보이는 남성 1명이 사장이었죠. 그들은 의뢰할 대상의 정보를 적으라고 했고 저는 수사 착수비와 함께 넘겼어요. 인원은 몇 명으로 생각하십니까? 출장비로 금액은 더 추가가 될 수 있지만 일단 인원이 많으면 시간을 단축시킬 수 있습니다. 그럼 3명 정도로 하겠습니다. 최대한 빨리. 그게 급하거든요. 알겠습니다. 그럼 둘은 직장, 1명은 집을 감시하는 걸로 하죠. 혹시 홈캠이라고 아십니까? 일명 강아지 CCTV인데 그걸 안 해보니 가장 잘 있는 곳에 설치하고 감시하는 게 좋습니다. 제가요. 아무래도 집안 내부를 외부인이 보는 건 권하지 않거든요. 그런데 대부분 증거는 집에서 나와요. 왜? 지금 편안한 고지니까 그곳에서 통화를 하거나 혼잣말을 하거나 하는 게 다 증거가 될 수 있거든요. 그리고 의뢰인분이 의심하는 건
아내분의 과거는 물론이고 현재 아이를 학대하는지 여부 아닙니까? 그럼 홈캠은 필수거든요. 아, 알겠습니다. 제가 알아보죠. 아닙니다. 저희가 잘 아는 제품으로 하나 보내드리고 나중에 추가적으로 받겠습니다. 아내, 감사합니다. 그런데 빨리 끝낸다는 조사는 시일이 생각보다 많이 걸렸습니다. 더군다나 제가 확인해도 수진이가 지민이를 학대하는 것, 그 비슷한 것도 찾아보기 힘들었고요. 그래서 결국 열흘 정도의 시간이 지났을 때 그쪽에서 별다른 게 없다면서 종료하는 걸 권했죠. 저는 그렇게 하려고 마음을 먹었고 다시 사무실을 찾았을 때 이제까지 수진이 주변에서 조사한 기록들을 받게 됐습니다. 몇 명이 함께 찍힌 사진이었어요. 헌데 그곳에 낯익은 얼굴이 있었죠. 이 사람은 여자분이라서 따로 조사를 하지 않았습니다만 무슨 문제라도 제 전처거든요. 다시 조사해 보겠습니다. 이쪽에서 잡아내지 못한 부분이니 활동비 50%만 받고 조사 시작할게요. 그렇게 해주시죠. 정확히 28시간 만에 수진이와 서연이의 관계가 동창이라는 걸 알게 됐습니다. 꽤 오랜 시간 교류가 있었으며 심지어 같은 동네에서 살았다는 것까지도 말이죠. 그리고 저 역시도 소득이 있었습니다. 누군가와 통화를 하면서 불안한 득거시를 걷는 수진이의 통화 내용을 들었으니까요. 상대는 정확히 누군지 모르지만 돈을 주겠다. 이 관계를 끝내고 싶다라는 말은 명확히 들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회사 일을 잠깐 미루고 탐정사무소 직원의 차에 타서 수진이 뒤를 밟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제 눈으로 보고 말았죠. 수진이가 건네준 돈봉투를 태연하게 받는 서연이의 모습을 말입니다. 그 자리에서 전 뛰어나갔고 저를 발견하고 도망가려던 서연이의 손에서 돈을 빼앗아 들었어요. 수진이는 놀라서 그 자리에서 바닥에 주저앉았고 서연이는 도끼눈이 올라서 저를 핥히고 때리기까지 했죠. 너네 뭐야? 지금 무슨 짓 하는 거야? 내가 뭘? 그냥 난 인연이 빌려간 내 돈 받는 거야. 왜? 수작 부리지 마. 나한테 돈 빌려달라는 내가 누구한테 돈을 빌려줬다고 말이 되냐? 미친놈. 인연이 좋아. 그게 무슨 말이야? 너 무슨 짓 한 거야? 평생 나만 좋아할 거라고 했잖아. 왜 인연이야? 인연이 얼마나 나쁜 년인 줄 알아? 저는 그 말들이 너무 혼란스러웠지만 대답을 해줄 수진이는 울기만 했어요. 똑바로 말해. 둘이 뭐냐고? 둘이 친구라는 것도 알고 있고 돈거래 할 거라는 것도 알고 찾아온 거야. 자꾸 발뺌하면 경찰 부를 줄 알아. 난 아무 잘못 없어. 계약을 어긴 건 전혀야. 서연이는 소리를 꽥 지르고는 스스로도 놀랐는지 자신의 입을 틀어막았습니다. 계약? 지금 계약이라고 했어? 난 모르겠고. 몰라. 어쨌든 전혀 믿지 마. 당신도 정신 차려. 서연이는 그 말을 남기고는 도망치듯 자리를 벗어났고 저는 수진이를 집으로 데리고 가서 하나씩 따져 묻기 시작했죠. 우는 게 제어가 되지 않아서 제대로 들리진 않았지만 대충 내용은 그랬습니다. 불륜을 저지른 뒤 그 남자 집에 들어가서 살게 된 서연이와 수진이는 같은 동네에서 우연히 다시 만나게 됐다고 하더군요. 그렇게 친하진 않았지만 서로 상황이 어려웠기에 서로를 위로하면서 가까워졌던 겁니다. 그런데 서연이가 제게 돈을 요구한 그날의 복수심에 불타 수진이와 계획을 하나 짜게 됐다고 해요. 제 돈을 빼돌리자는 계획이었죠. 그니까 의도적으로 접근을 한 건가요? 맞아요. 친구가 뒤에서 다 알려줬어요. 자신이 했던 집 반대로만 하면 된다고. 그래서 빚이 있는 것도 거짓말인 거예요. 아니요. 그건 사실이거든요. 저희 아버지가 빚 보증을 잘못 써서 그 빚만 갚으면 이혼하라고 했었어요.
그리고 적당히 힘들다고 해서 재산 분할 받으면 그걸 절반으로 나누자고. 사람이 어떻게 그런 짓을 해요? 저는 당신이 나쁜 사람이라고 알고 있었어요. 제 친구를 때리고 함부로 하고 돈을 주지 않으려고 시어머니와 작당해서 쫓아내기까지 했다고 들었어요. 그래서 저도 몇 번 맞고 그러다 보면 그 정도는 받아도 된다. 그렇게 생각했어요. 수진이는 결혼 후 매일 제가 술을 언제 먹는지, 그리고 자신을 언제 때릴지 겁에 질렸다고 했습니다. 가끔은 두려워서 집안일이라도 열심히 해야겠다, 그런 생각도 했다고 하더군요. 그런데 시간이 아무리 지나도 제가 자신을 때릴 사람으로 보이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러는 사이에 지민이와도 정이 들어서 마음을 바꾸게 됐다고 해요. 제가 막상 이혼을 미루니까 서연이가 협박하기 시작했어요. 돈 주지 않으면 저와 계약한 사실 다 말하겠다고요. 그래서 돈을, 네, 하지만 이번엔 당신 돈 쓴 게 아니라 제가 뭔 돈 준 거예요. 정말이에요. 미치고 팔짝 뛴다는 의미가 어떤 느낌인지 깨달았습니다. 울면서 진실을 말하는 수진이에게 화를 낼 수도 없었고, 그 상황이 아무리 절박해도 이해가 되지도 않았죠. 하지만 저는 그것 외에도 알아야 할 것이 있었습니다. 우리 지민이 때렸어? 아니면 구박이라도 했어? 절대 아니죠. 절대로 그런 적 없어요. 내 딸이 당신이 나쁜 여자라고 했어. 그런 말을 들은 짓을 한 게 하나라도 있냐고 묻는 거야. 진짜 하늘, 아니 제 목숨을 걸 수도 있어요. 제가 그 아이를 어떻게 때려요? 애초에 때릴 것도 없고 잘못한 것도 없는데 그렇게 예쁜 아이를 누가 때려요? 그럼 내가 확인해봐도 될까? 내가 일전에 당한 게 있어서네. 얼마든지요. 전 정말 상관없어요. 확실히 수진이의 반응은 서연이에게 친자 확인 검사를 요구할 때와는 달랐습니다. 눈빛은 당당했고 두려움도 없어 보였으니까요. 그래서 저는 지민이를 따로 불러서 그 이야기를 자세하게 해달라고 했죠. 그랬더니 지민이에게서 나온 이야기는 뭔가 이상했습니다. 새엄마가 널 혹시 괴롭히거나 했어? 때리거나 머리카락 묶을 때, 머리카락 묶을 때 한 번 머리카락을 아프게 묶은 적이 있어. 뭐? 근데 새엄마가 날 왜 때려? 나 뭐 잘못했어? 아니, 그 전에 아빠한테 내가 그랬잖아. 나쁜 여자라고. 아니야. 나쁜 사람. 계모. 그리고 뭐라고 그랬더라. 믿지 말라고. 누가 그렇게 말하는 걸 들었다는 거야. 응. 아빠한테 이렇게 말하라고 어떤 아줌마가 그랬어. 그렇게 해야 새엄마가 나한테 더더 잘해주고 신경 써준다고 그랬거든. 그래서 내가 전달한 거야. 맙서사. 저는 속으로 아차하는 생각에 제가 들고 있던 사진을 지민이에게 보여줬고, 지민이는 서연이를 가리키며 맞다고 했습니다. 지민이는 엄마의 얼굴을 아는데도 그냥 닮은 아줌마라고 생각하고 있더군요. 아마도 예상하기로는 서연이가 자기 신분을 감추려고 절대로 엄마가 아니라고 몇 번이나 말을 했을 겁니다. 다행히 그 부분에 오해가 풀려서 한시름 놓였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수진이를 용서할 순 없었어요. 여보, 정말 잘못했어요. 저 진짜 처음엔 그랬지만 지금은 아니에요. 정말 당신 사랑하는 마음, 우리 지민이 사랑하는 마음, 진짜라고요. 접근 방식이 틀렸어요. 아니, 그 친구의 그 친구지. 애초에 그런 끔찍한 생각을 했다는 것 자체가 소름 끼쳐요. 우리 지민이가 뭘 보고 배우겠어요. 여보, 제발요. 저 진짜로 잘못했어요. 제가 이렇게 빌게요. 난 왜 서연이도 그렇고 당신도 그렇고 다 나한테 잘못을 비는 건지 모르겠네요. 감사나 사랑이 아니라 늘 미안하고 잘못했다는 말만요. 이제 좀 지치네요. 그럼 알았어요.
알았으니까 지민이라도 가끔 만나게 해주면 안 될까요? 한 달에 한 번이라도 좋아요. 제가 평생 속죄한다고 생각하면서 잘할 테니까요. 혼란스럽네요. 그때 당시 기분으로는 당장 이혼을 하고 싶었지만 그게 쉽지가 않았습니다. 일단 수진이가 지민이에게 잘한 것은 극명한 사실이었기에 지민이가 받을 충격이 가장 걱정이었거든요. 그래서 선택한 것이 별거였습니다. 말이 별거였지. 수진이가 우리 집에서 나가는 정도였죠. 지민이에게는 수진이가 여행을 간다고 둘러댔고 그렇게 이전처럼 저와 지민이 둘만 남게 됐습니다. 그런데 이상하더군요. 서연이와 이혼했을 때는 느끼지 못했던 불편함과 적막함이 존재했습니다. 뭔가 허무하고 공허한 느낌이 뱃속을 가득 채운 느낌이었어요. 그런데 그건 저희 어머니나 지민이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처음 사건에 대한 이야기를 듣곤 분노를 하면서 다신 보지 않겠다던 어머니 입에서 수진이의 안부를 묻는 질문들이 나오기 시작했거든요. 다신 보기 싫다고 그랬으면서 왜 자꾸 물어? 엄마는 싫지. 싫은데 걔가 몸이 오죽 약하니. 매번 여기저기 돌아다니면서 그 작은 몸으로 퍼둥거리는 게 눈앞에 아른거려서 그런다. 내가 전에 보약 한 첩 지어주려고 했는데도 돈 아깝다면서 그러던 애라서 병원은 잘 가는지도 의심스럽고. 알아서 잘하겠지. 넌 어찌 그렇게 사람 냄새가 안 나? 아무리 이혼을 생각하고 떨어져서 살고 있다고 해도 가끔 안부는 물어야지. 이렇게 딱 끊어버리는 게 어디 있어. 언제는 나더러 당장 이혼을 하면서 그러더니. 알지. 근데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사람이 오죽 급하면 그랬을까 하는 생각도 들고 주위도 궁지에 몰리면 고양이를 무는 거야. 접근이 잘못된 건 맞지만 결국엔 너의 부녀를 선택한 거 아니냐. 그래서 받지 않아도 될 협박까지 받고 있었던 거고. 그 애가 얼마나 속이 썩어 들어갔겠니? 그리고 내가 그 아이비 대신 갚아준 건 내가 알고 있다. 엄마가 그걸 어떻게 알아? 걔가 울면서 감사하다고 남편은 받지 않을 것 같아서 나한테 다달이 주겠다고 그러더라. 돈 때문에 이리저리 휘둘린 건 맞지만 본성 자체가 나쁜 애가 아니야. 그게 한판년 됐나? 어제도 입금이 됐길래 내가 너한테 말하는 거다. 어머니도 어머니였지만 제 지민이가 더 수진이를 찾았습니다. 새엄마는 머리도 예쁘게 묶어주는데 아빠는 남자잖아. 에이, 아니야. 새엄마도 처음엔 엄청 못했어. 매번 연습하고 막 영상 찾아보고 그랬었어. 그래서 점점 더 예쁘게 묶어줬고. 근데 아빠, 새엄마 언제 와? 갑자기 왜? 새엄마 여행 간다고 하니까 너도 좋다고 했잖아. 응, 새엄마 맨날 힘들어해서 여행 가는 건 좋아. 근데 내가 좀 보고 싶어. 아빠, 아무래도 내가 새엄마라고 불러서 화가 난 건 아닐까? 엄마라고 불러주려고 했는데 난 엄마가 있어서 어쩔 수 없이 그렇게 부른 건데. 풍선처럼 부풀어버린 볼과 함께 눈물을 쏟아내는 지민이를 보니 마음이 너무 아팠어요. 저는 그런 지민이를 달래다가 같이 눈물을 흘리기도 했죠. 서연이와 이혼했을 때도 이런 감정을 느낀 적은 없었습니다. 하지만 수진이의 빈자리는 너무 버거웠어요. 그래서 저는 일전에도 하지 않았던 짓을 하기도 했죠. 수진이가 쓰던 그릇부터 거실화, 칫솔, 그리고 수세미까지 모두 다른 것으로 교체를 했을 정도였습니다. 평소에는 신경도 쓰지 않던 그 물건들을 보면 수진이가 떠올랐거든요. 그런 저를 보면서 어머니는 한 소리 하셨습니다. 했쓴다. 했어. 꼭 지금 너 하는 모습이 고등학교 다닐 때 첫사랑이랑 헤어지고 나서 하는 짓이네. 받은 편지며 선물이며 다 버리고 질질 짜고. 그렇지. 엄마. 머리랑 가슴이 따로 말을 하고 있으니까 그런 얼토당토하지 않는 짓만 하는 거야.
엄마는 눈 감아줄 거고 그냥 품어줄 생각이니 선택은 내가 해라. 아, 무슨 선택을 해? 결정을 내린 거고 별거 중인 건데. 그니까 이혼한 게 아니고 별거잖니. 사람이 모자란 거 없이 꽉 차 있는 사람은 없어. 어느 부분은 품어주고 채워주니까 결혼을 하는 거야. 너 첫 결혼에 실패해서 그걸 분풀이로 삼고 싶은 거 아닌? 그 친구의 그 친구. 그런 생각으로 하나로 묶어서 보는 거 아니고 그냥 걔만 따로 놓고 보면 큰 문제가 있냐 이 말이야. 친정아버지 피 때문에 허덕이는데 능력 있는 남자랑 결혼해서 그거 해결했다. 넌 그게 마음에 들지 않는 거잖아. 아님 뭐 그걸로 그런 게 아니잖아. 접근이 틀렸고 능력만 보고 결혼하는 여자들 수두룩하다. 그렇게 생각하면 그건 역시 별 문제 아니야. 그리고 처음엔 능력 받다가 너도 좋아지고 지민이도 자기 딸 같다고 생각하는 여자를 만났으면 감사합니다 하고 살아야지. 하지만 저는 쉽게 결정을 하지 못했고 별거 기간은 점점 늘어만 갔습니다. 그리고 4월 11일 지민이의 생일이 됐을 때 저는 일이 바빠서 저녁에 지민이와 함께 케이크나 먹자 싶어 집으로 들어갔어요. 그런데 문 앞에 반찬통이 쌓여 있었습니다. 저는 속으로 다유. 엄마가 집에 왜 들여다 놓지 않고 바빴나 하고 생각한 뒤에 들고 들어가 식탁을 차렸고 지민이와 함께 앉아서 초를 불며 생일 파티를 했죠. 뒤늦게 어머니도 같이 오셨고요. 영상도 찍고 사진도 찍고는 그렇게 식사를 먼저 했는데 지민이가 갑자기 현관 밖으로 뛰어나갔습니다. 그러더니 시무룩한 표정으로 다시 돌아왔죠. 왜? 친구라도 오기로 했어. 무슨 일이야? 아니, 새엄마가 왔다고 생각했어. 왜? 아이, 여행 가셨다니까. 아니야, 이거 반찬 새엄마가 만든 거야. 맞지? 저는 어머니를 봤고 어머니도 놀란 표정이었죠. 엄마가 놓고 간 거 아니었어. 내가 아침에 미역국은 끓여줬었지. 그리고 바로 다음날 저는 수진이에게 연락을 했습니다. 그리고는 수진이에게 지민이 생일에 찍은 사진도 보여줬고 영상도 재생했죠. 그걸 정말 한참 보다가 수진이가 엉엉 울기 시작했습니다. 너무 보고 싶다고, 미칠 것 같다고 그런 말을 반복하면서 말이죠. 그걸 보는데 마음이 정말 찢어질 것 같고 제가 잘못했다는 생각만 들더군요. 매일매일을 심판대에 오르는 느낌으로 살았다는 수진이는 제 결정만을 기다렸을 텐데 저는 제 이기심에 차일필 미루기만 했으니까요. 그렇게 저는 그날 결정을 내렸어요. 아니, 인정해야 했죠. 결정을 내리지 못한 게 아니라 할 수 없었다는 걸 말입니다. 수진이가 너무 원망스럽고 괘씸하긴 했지만 저와 우리 가족들은 수진이를 사랑하고 있었어요. 그렇게 저희는 오랜 별거를 끝내고 다시 시작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까지는 행복하게 잘 살고 있어요. 사실 그 사건이 떠오르지 않을 정도로 더욱 돈독해지기도 했죠. 그리고 지민이는 이제 새엄마라고 부르지 않고 엄마라고 하고 있습니다. 둘은 제가 끼어들 틈도 없이 아주 좋고요. 시작은 확실히 좋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 사정이 뭐든 간에 분명 사람들에게 질타받을 행동이라고 생각해요. 하지만 저희 어머니의 말씀처럼 부족한 걸 채워가면서 그렇게 살 생각입니다. 그러니 저희 가족들 많은 응원 부탁드려요. 이야기 끝까지 들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구독자님 모두의 가정에도 행복만 가득하길 빌게요. 오늘 이야기 끝까지 들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만약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작은 울림을 주었다면 좋아요, 구독, 그리고 공유로 따뜻한 응원을 보내주세요. 여러분의 관심과 응원이 저희에게 큰 힘이 됩니다. 다음 이야기에서 또 만나요.